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탤런트 코드, 데니얼 코일 지음, 윤미나, 이지민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4월 1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 주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저자 서문, 모든 특별함에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 프롤로그, 한 달치 연습을 6분 만에 해치운 소녀. 파트 1, 끝까지 연습하기. 파트 2, 점화 장치를 찾아라. 파트 3, 마스터 코칭의 힘. 에필로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 서문부터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런 기대는 한편으로 포기하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원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로 수없이 많은 마법의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갈망한다. 이 책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첫 출발은 러시아의 한 테니스 클럽에서 이루어졌다. 실내 코트가 하나뿐인 스파르타크는 미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여자 선수를 세계 랭킹 20위권에 올려놓았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이제는 마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곤 한다. 그러나 스파르타크가 이룬 성공의 규모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살을 내는 날씨에 연습할 공간이라곤 초라한 실내 코트 하나밖에 없는 테니스 클럽에서 인구 3억인 부자 나라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행위에 대한 케임브리지의 안내서에서 중요한 각주를 발견했다. 피아노 연주자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연습량과 스킬 향상의 관계를 뇌 속의 미엘린이라는 물질과 연결시킨 것이었다.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작은 섬들의 이야기와 내 과학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입증하려고 브라질에서 에디론색 산맥까지 날아다녔다. 이상한 점은 그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선생들은 같은 종류의 리듬으로 말했고, 같은 종류의 지시를 내렸고, 같은 종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노력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폭발적인 재능이란 글쓰기든 스포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는 스킬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탤런트 코드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코드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가 설계된 방식과 스킬을 습득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탤런트 코드를 이해한다고 해서 특별한 마법이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인생에서 좀 더 핵심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조바심 내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스스로와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 어떤 신호를 통해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완벽한 연습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 집중하고 관찰하게 된다. 무엇보다 변명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언젠가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는데 8살짜리 딸아이가 나더러 언제 그것을 고칠 거냐고 물었다.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다고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자 딸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아빠. 프롤로그. 한 달치 연습을 6분 만에 해치운 소녀. 모든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 3가지 질문이 있다. 실내 코트가 달랑 하나뿐인 궁핍한 러시아 테니스 클럽이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서 미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여자 선수를 세계 랭킹 20위권에 올릴 수 있었을까? 텍사스 댈러스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자리 잡은 음악학교가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서 제시카 심슨 같은 굵직한 팝스타를 줄줄이 배출하고 음반 계약 성공률 90%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영국 외딴 시골에 가난하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집안이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서 세계적인 작가를 셋이나 길러낼 수 있었을까? 재능의 용광로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불타오른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작은 섬 출신 야구 선수들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상륙했다.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 9명 중 하나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다. 1991년에 벤 클라이번 피아노 경연대회에 참가한 중국인은 1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열린 대회에는 8명이 참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교향악단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각 사례를 특이한 현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사례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거대한 패턴의 일부다. 19세기 비엔나의 작곡가들,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의 작가들, 그리고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당시 인구 7만의 조용한 도시 필렌체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천재들을 생각해보라. 모든 경우에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클라리사라는 13살짜리 소녀가 등장하는 동영상 한 편을 살펴보자. 클라리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음악 심리 연구가인 게리 맥퍼슨과 제임스 레니크의 실험에 참여한 소녀다. 두 심리학자는 클라리사의 클라리넷 실력이 변화하는 추이를 오랫동안 관찰했다. 이 동영상의 파일명은 소터클라 리사 MOV다. 그러나 아마도 한 달치 연습을 6분 만에 해치운 소녀라는 제목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화면에서 클라리사는 특별히 재능 있어 보이지 않는다. 파란색 모자 달린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 아이는 졸리고 무심한 표정이다. 사실 문제의 6분이 포착되기 전까지 클라리사는 과학적인 측정 결과 음악적 능력이 평범한 아이로 분류되었다. 맥퍼슨 박사의 적성 검사 결과도 그렇고 교사와 부모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심지어 본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클라리사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었다. 좋은 귀를 타고나지 못한 데다가 리듬감은 평균 수준이었고 그나마 의욕은 평균 이하였다. 그럼에도 클라리사는 음악 과학 분야에서 유명해졌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아침 이 평범한 아이가 눈에 띄게 비범한 행동을 하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맥퍼슨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정확히 5분 54초 동안 클라리사의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100배나 빨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맥퍼슨 박사가 문제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하는 레슨을 받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클라리사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연습을 하고 있다. 재즈 클라리넷 연주가인 우디 허먼이 1941년에 작곡한 골든 웨딩을 새로 시작할 참이다. 클라리사는 곡을 몇 번 듣더니 마음에 든 눈치다. 이제 곧 직접 연주에 들어갈 것이다. 클라리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음표 2개를 연주한다. 그리고 멈춘다.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떼고 악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눈이 가늘어진다. 클라리사는 맨 처음 작은 악절을 이루고 있는 음표 7개를 연주한다. 마지막 음에서 실수하자 곧바로 멈춘다. 이번에는 꽤 과격하게 입술에서 클라리넷을 뗀다. 다시 실눈을 뜨고 악보를 보면서 부드럽게 도입부를 허밍으로 노래한다. 다다덤다. 처음부터 새로 연주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몇 음을 더 연주한다. 마지막 음에서 실수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고 실수를 만회한다. 도입부가 그럴듯해지기 시작한다. 연주의 활기와 느낌이 살아난다. 클라리사는 첫 작은 악절을 마친 다음 6초 정도 멈춘다. 머릿속으로 그 부분을 재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생각하는 동안 클라리넷 위에 있는 손가락들이 움직인다. 몸을 앞으로 굽혔다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정지와 실수가 반복되는 일련의 흐름으로 단속적으로 쪼개진 음들이 느릿느릿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클라리사는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맥퍼슨 박사가 말한다. 저는 이 화면을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이 보여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하면서 강력한 무엇이 보입니다. 토요일에 공연하기로 한 프로 음악가들이 수요일에 연습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하죠. 화면에서 클라리사는 전에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G샷 음을 자세히 보려고 악보 앞으로 몸을 굽힌다. 그리고 자기 손을 본 다음 악보를 보고 다시 자기 손을 본다. 클라리사는 악절을 허밍으로 노래한다. 자세는 여전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마치 쌀쌀한 바람 속을 걷고 있는 듯이 보인다. 주근깨 난 귀여운 얼굴이 찡그리면서 실론을 뜨고 악보를 본다. 클라리사는 작은 악절을 여러 번 거듭해서 연주한다. 반복할 때마다 활기와 리듬과 가락이 한 겹씩 덧붙여진다. 맥퍼슨 박사가 말한다. 저것 좀 봐요.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있어요. 그것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군요. 작은 악절 단위, 즉 완전한 생각의 단위로 연습하고 있어요. 실수를 무시하지 않고 귀로 들은 다음 고치고 있잖아요. 작은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렌즈를 가까이 들이댔다가 또 멀리 물러나면서 점점점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평범한 연습이 아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 뭔가 발전하면서 쌓이고 있다. 곡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클라리사 안에 숨어있던 새로운 자질도 드러난다. 화면은 계속된다. 클라리사는 골든 웨딩을 연습한 후 계속해서 다음 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쭉 연주한다. 가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거슬리는 멈춤 없이 멜로디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다. 맥퍼슨 박사는 답답해하며 말한다. 마치 무빙워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연주하는군요. 정말 끔찍해요. 생각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쌓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평균 이하로 연주하다가 갑자기 아주 잘하는 것 싶더니 다시 뒤로 밀려나요.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군요. 얼마 후 맥퍼슨 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클라리사가 골든 웨딩을 연습하는 모습을 다시 보려고 동영상을 뒤로 돌린다. 나도 그와 똑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었다. 그것은 유전자가 선물한 재능이 아니었다. 훨씬 더 흥미로운 무엇이었다. 평범한 사람이 마술에 걸린 것처럼 생산성이 극대화된 구간에 빨려 들어가 있는 6분간을 포착한 장면이었다. 그 구간에서는 매 순간마다 실력이 부쩍부쩍 향상된다. 맥퍼슨 박사는 탐나는 듯이 말한다. 세상에 저걸 병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남을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클라리사의 연습실과 재능의 용광로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정확히 목적에 맞는 특정 패턴의 연습을 반복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신경계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을 병에 담을 도리는 없지만 요령을 터득하면 그 구간에 접근할 수는 있다. 말하자면 탤런트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 탤런트 코드는 미엘린이라는 신경 절연 물질을 비롯하여 과학계의 여러 혁명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개념이다. 요즘 스킬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중에는 미엘린을 성배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다. 야구선수든 바흐 연주자든 간에 모든 사람의 스킬을 미세한 전기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습득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마치 전기신호가 새지 않도록 구리선을 고무 피복으로 감싸는 신호를 더 강하고 빠르게 만드는 원리와 같다.
야구 스윙을 연습하거나 바우의 곡을 연습할 때 회로에 정확한 신호가 발사되면 미엘린이 신경회로 주위를 겹겹이 감싸면서 절연층을 만든다. 한 겹 한 겹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고 속도도 빨라진다. 미엘린층이 두꺼워질수록 절연 효과가 커지며 우리의 생각과 동작도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미엘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일단 그것은 보편적이다. 즉 모든 사람이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 수 있다. 대개 성장기에 가장 빨리 두꺼워지지만 이 과정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미엘린은 무차별적이다. 미엘린층이 두꺼워지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스킬이 향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엘린이 중요한 이유는 스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생생하고 참신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킬은 신경회로를 감싸고 있는 세포질로 된 절연층이며 특정한 신호에 반응할 때 두꺼워진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제대로 된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요컨대 회로에 정확한 신호가 발사되어 클라리사 구간에 오래 머물수록 스킬은 더욱더 향상된다. 혹은 약간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미엘린층이 더욱더 두꺼워진다. 모든 스킬의 사례와 재능의 용광로가 아무리 다양해 보일지라도 실은 똑같은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UCLA의 신경과학자이자 미엘린의 연구자인 조지 바조키스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기량, 언어, 음악, 동작은 살아있는 회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회로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 증식됩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은행 강도, 바이올리니스트, 정투기 조종사, 예술가, 스케이트보더 등의 사례를 통해 그 특정한 행동 규칙을 살펴보려고 한다. 당사자들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이유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놀라운 재능의 용광로를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과학자, 코치, 교사, 연구자를 만나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모든 스킬이 똑같은 세포 메커니즘을 의해 향상된다는 생각은 놀라울 뿐 아니라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스킬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다양성은 공통된 적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다른 방식으로 진화가 진행되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삼나무와 장미는 다르지만 둘 다 광합성을 통해 성장한다. 코끼리와 아메바도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ATP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 가수, 학자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실력은 타이밍, 속도, 정확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신경회로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탤런트 코드의 규칙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향상된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 심층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을 다루고 있다. 이 탤런트 코드의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탤런트 코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이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발전하는 과정은 느려진다.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면 고작 6분이라 해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파트 1. 끝까지 연습하기. 1장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사글세빵 같은 환경에서 에베레스트만큼 위대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뜨거운 재능의 용광로가 있다. 2006년 12월부터 이들 용광로를 찾아다니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 여행의 출발지는 궁상스럽기 짝이 없는 모스크바의 어느 테니스 코트였다. 그 후 나는 14개월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의 축구장, 텍사스 댈러스의 보컬 스튜디오,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교, 뉴욕 에디론댁 산맥에 다 쓰러져가는 음악학교, 야구에 미친 카브리해의 어느 섬 등을 두루 방문했다. 이곳들은 누구나 닥정 하바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고 옹색하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장소였다.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도전에 부딪혔다.
그중 첫 번째는 아내와 내 아이에게 가능한 논리적으로, 즉 무모해 보이지 않도록 여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여행이 19세기 박물학자의 대원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포장하기로 했다. 정색을 하고 분위기를 잡은 후 재능의 용광로 탐방과 찰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떠났던 원정 여행을 비교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이러한 설명이 먹히는 듯했다. 아빠는 보통 사냥을 나가시는 거야. 13살짜리 딸 케이티가 어린 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다. 보물 사냥이라니.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동안 방문한 재능의 용광로는 전부 9군데였는데 하나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맙긴 하지만 매우 불가사의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을 찾기 힘들었다. 모든 경우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했다. 정말로 어찌된 일일까? 첫 번째 실마리는 예기치 못한 패턴의 형태로 찾아왔다. 재능의 용광로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초기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될 줄 알았다.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목격할 줄 알았다. 절반 정도는 정말 기대가 차워졌고 때로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재능의 용광로에 있는 동안 달리는 사슴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주변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을 때보다 더 빠르고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눈에 띄었다. 느릿느릿 이어지다가 툭툭 끊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노력의 순간들, 즉 클라리사의 비디오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사슴떼가 갑자기 얼음으로 뒤덮인 빌탈길을 만난 것 같았다. 그들은 멈칫했고 멈추었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작은 실패와 서툰 시도가 모여 이루어지는 율동적인 패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실눈을 뜨고 팽팽하게 신경을 집중하는 그 모습은 설명할 순 없지만 노장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튼 이스트우드와 굉장히 닮아 보였다. 브루니오를 만나보자. 이 11살 소녀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콘크리트 운동장에서 새로운 축구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싸구려 운동화 바닥 아래서 구르는 공의 촉감을 느낀다. 브루니오는 엘라스티코를 연습하고 있었다. 엘라스티코는 발 바깥쪽에서 공을 슬쩍 건드리고 재빨리 발을 핑 돌려 발등으로 반대쪽을 향해 공을 튕기는 기술이다. 이 동작은 제대로만 하면 고무밴드에 묶인 공을 차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처음 보았을 때 브루니오는 엘라스티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멈추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 더 천천히 다시 해본다. 실패한다. 공은 저 멀리 굴러간다. 다시 멈추고 생각한다. 훨씬 더 천천히. 동작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다시 시도한다. 그의 얼굴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두 눈은 뚫어지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치 사팔뛰기처럼 보인다. 바로 그때 뭔가 맞아떨어진다. 마침내 엘라스티코를 해낸다. 이번엔 제니의 경우를 보자. 24살 제니는 댈러스에 있는 좁아 터진 보컬 스튜디오에서 러닝 아웃 오브 타임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부분을 연습하고 있다. 가사 없이 발성으로만 음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듯한 착법을 구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제니는 멈추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훨씬 느린 속도로 다시 노래한다. 실수를 할 때마다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실수한 부분으로 돌아간다. 제니는 노래하고 멈추고 노래하고 멈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대로 맞아떨어진다. 조각들이 근사하게 딱 들어맞는다. 6번째 시도 끝에 제니는 완벽하게 곡을 소화해낸다.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의지력이나 집중력 같은 단어를 동원해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단어들을 얼음 위에 오르는데 해당하는 연습의 특수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적절하지 않다. 재능의 용광로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상하고 놀라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끄러운 비탈길을 오르려 한다. 클라리사처럼 의도적으로 본인의 능력이 달락말락한 곳까지 밀어붙인다. 당연히 망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망칠수록 더 나아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집단적인 재능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측정하려면 할 수는 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5번이나 우승했고 매년 유럽 프로축구단과 계약하는 젊은 인재가 900명가량이나 된다. 또한 펠레, 지코, 소크라테스, 호마리오, 호나우두, 주니뉴, 호비뉴, 호나우지뉴, 카카 등 세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숫자와 이름만으로 브라질 인재들의 능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느끼는 수밖에 없다. 날이면 날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축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상대방 선수들이 떼거리로 브라질 선수 하나를 에워싼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옴짝달싹할 공간도 희망도 없다. 바로 그때 눈 깜짝할 사이 페인트 모션이 일어난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마치 춤추듯 동작이 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브라질 선수는 태연자약하게 얽히고 설킨 상대 선수들에게서 빠져나와 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을 식은죽 먹듯 해낸다.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팀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경기에서 브라질 선수들은 이상할 만큼 많이 눈에 띈다. 그것도 하나같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집중된 재능을 설명하는 흔한 방법은 유전자와 환경, 즉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브라질 특유의 몇 가지 요소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브라질의 기후는 운동하기에 적합하고 축구에 깊은 열정을 품은 다양한 혈통의 인구 1억 9천만이 있으며 그중 40%는 절망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예술적인 게임을 통해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꿈꾼다는 것이다. 오라,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위대하고 이상적인 축구 공장이 탄생한 거군.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브라질이 훌륭한 선수를 늘 배출한 것은 아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도 이미 기후와 열정이 가난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상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당시 세계 최강이던 헝가리와 4번 붙었으나 이기지 못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매혹적인 즉흥 묘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브라질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열린 스웨덴 월드컵에서 17살짜리 펠레가 출전한 브라질 팀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만약에 앞으로 브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계 지존자리에서 밀려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쩌겠는가?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브라질은 독특하다는 주장을 처리한 다음 역시 만만찮게 독특한 새로운 챔피언을 축하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이 훌륭한 선수를 그토록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1950년대 이후로 브라질 선수들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빨리 공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클라리사처럼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역시 클라리사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심층 연습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심층 연습은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 코드 책이 합본판인데 보면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파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 학습의 기술
주시하고 훔치고 기꺼이 바보가 되라. 스위트 스팟을 찾아 도달하라. 인내하고 반복하고 큰 목표는 비밀로 두라. 이런 목차를 가진 부분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따로 구성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